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현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검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봅시다. 먼저 뜬 인물, 장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분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정치적 지분을 많이 넓혀가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서 고성국 씨 뽑아봤는데요.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영향력을 넘어서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인상을 상당히 받고, 그리고 거의 뭐 데스노트 비슷하게 처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오세훈, 배현진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징계를 넘어서 축출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일단 전한길 씨랑도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 전한길 씨는 또 귀국을 했잖아요. 그때도 정말 위세가 당당하더라고요. 제가 만평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 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서는 채권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빚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중에 고성국 씨의 영향력은 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뭐 전한길,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안 할 수가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것 참.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바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가장 뜬 인물은 저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선정해 왔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그런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이제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일종의 핍박 서사가 또 쌓여가는 새로운 인물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에 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까지 징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국면에서 서울의 21명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 성명을 냈는데,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해서 마치 그것이 서울시당 입장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게 지금 징계 추진하는 사유거든요. 그런데 그 성명서에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실명과 지역이 다 표기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시당의 입장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걸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결국 본질이 반헌법적인 윤어게인 세력들의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에 21명이면 반이 넘는 거 아닌가요? 절반 정도 됩니다. 일부 당협위원장 공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언급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열흘 전에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배현진 의원 그리고 고동진 의원, 강남 병이죠, 이 두 사람을 당장 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배현진 의원에게 핍박 서사가 쌓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주의 진 인물은요, 장유미 변호사. 저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전 배현진 의원 꼽아봤는데요.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근데 핍박 서사라고 이제 말씀 이제 여러 차례 주셨는데, 핍박 서사가 쌓여서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처럼 당위에서 완전히 이제 절연을 시킬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분위기라는 것은 좀 후자에 가깝게 느껴지고, 장동혁 대표의 어떤 태도를 볼 때, 그리고 이게 배현진 의원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자리, 서울시와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배현진 의원은 어쨌든 뭐 선수나 이런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막 구력이 엄청 있는, 체급이 있는 정치인으로까지 아직은 분류되기 전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네. 금주의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는. 네, 금주에 빼놓고 갈 수 없는 인물입니다. 강선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죠. 경찰이 드디어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아주 낯뜨거운 진실 공방을 보이고 있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모렴치한 일로 보일 겁니다. 지금 그 다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김경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쪼개기 후원금 명목으로 지금 불법적으로 받았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인데, 사실 국민들께 사죄부터 드려야 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게
본인을 선출해준 국민과 또 공천을 해준 본인이 속했던 당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한 가지를 더 짧게 짚자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강선 의원 너머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황금 PC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녹음 파일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1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경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인물 진인물에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많이 거론이 됐으니까 이제 그 얘기 우선 전반부에 좀 더 풀어봅시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물러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직을 걸어라. 그럼 내가 전당원한테 물어보고 내가 불신임 받으면 나는 의원직도 사퇴한다. 반대로 내가 신임 받으면 당신 의원직이나 시장직 내놔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공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돌리는 형국이긴 한데 사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시한은 내일까지야. 이게 이제 어제였던 건데 그 이틀을 주면서 나는 당신들이 제 신임을 물으면 뭐 물어서 당대표직도 더 나아가서 의원직도 던질 수 있어. 당신들 뭐 걸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 의원직 걸고 재신임 묻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신임을 또 물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원들한테 물었을 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더 들어가면 당원으로까지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이 응원은 상당히 결집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속에서 이런 걸 던진 것으로 보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내겠습니까? 자기 직을 걸고 어떻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진짜 리더십은 어떤 강압적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의하고 이 수긍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본인은 이 정부를 향해서 독재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을 돌이켜봤을 때 그 말이 더 적절한 거 아닌가. 당내 민주화에 역행을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보인다. 이런 생각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 걸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행태는 정치를 지극히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그 임기 동안 책임 있게 일하라고 선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선출해 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무슨 선출직을 노름판에 판돈 걸듯이 그렇게 걸고 승부를 보는 객체로 여기는 건 지극히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신임을 다른 선출직의 직과 엮어서 걸 테면 걸어봐라 라고 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정치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책무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저는 거기에 아무도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이런 것을 무슨 뭐 테토남이니 뭐 상남자스러운 정치라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장해서 미화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이 한판 붙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직을 걸고 붙자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위기가 단순히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해서 해소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그 정리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주요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 여야 대표에 대해서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57%, 잘못하고 있다가 33%가 나왔습니다만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전체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잘한다는 27%, 잘 못하고 있다가 56%예요. 물론 이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표가 이제 무당층이에요. 그러면 자 무당층이 전체 26%인데 이 중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당층의 비율에 그들 중에서 장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비율을 곱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5%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의 폭이라고 하는 게 최대 5%에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민심을 얻지 못할 때 과연 그 위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는데 아무튼 지방선거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 지지층을 아주 강건하게 이제 다지고 있고 다졌고 거기에 이제 중도층을 얹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색깔로 예. 어떻게 중도층을 얹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선거를 앞두고 꼭 선거를 앞두지 않더라도 정치권의 근본이란 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무리 미워도 그리고 뭐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를 또 지지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뽑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고 그러면서 더 역설적이게도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어떤 이 논의도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쳐내면 이준석과는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예. 당원 배가 운동에는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중도층 민심과는 더 큰 괴리감을 갖는 당원들의 휩쓸리는 그러면서 고성국 전환길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이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지분을 넓혀가는 이거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러니까 당내에서 황교안의 길을 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연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저나 그러면 당내에서 어쨌든 그 경쟁이라도 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면에서 대거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아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날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탈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 입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원 배가를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는 가벼이 볼 것이 아닌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수 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헌법 테두리 내에 있는 보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당을 체질 개선하고 변화시켜서 건전한 우리 정치 한 축으로 다시 바로서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당을 떠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긴 안목에서 이 호흡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힘을 유지하고 길러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뭐 전환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런 당원들이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국민의힘이 변하려면 한동훈 세력을 지지하는 다수 당원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당원 중심주의 쪽으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봐서는 도저히 그쪽 세력이 더 다수 당원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이게 이를테면 이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숫자로 그것을 어쨌든 덮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측에서는 사실 당원 모집을 뭐 하루 이틀 한 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길에서도 많이 보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세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좀 패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좀 나을 거라는 게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지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지금부터 너네 우리 지방선거 지라고 기우제 지내는 거지 바라고 있지 그래서 정말 결론이 나빠지면 너네 그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거라고 약간 밑자락을 깐다는 느낌까지도 벌써부터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뭔가 이 맥락에서의 이 연장선상에서의 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지방선거 패배 책임 물으려고 거의 분산 내지
지지는 책임을 전가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게 참 국민의힘 복잡하다. 원래 단순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절연하고 윤석열과 이별하고 정확하게 국민들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다고 해서 지금 그 열혈 당원들이 다 탈당하지도 않을 거고 계속 그들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방선거 패배를 누가 바란다는 것인지 저는 저희 당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오도된 정보에 기초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기초 조직이 다 무너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온들 당을 어떻게 재건하겠습니까? 재건이 극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누구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일부의 분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어떤 워딩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당원의 비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은 의미 있어 보이는 숫자가 있어요. 각자의 이념 성향을 응답자들이 답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6.5%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장동혁 대표가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은 66%예요. 그러면 6.5%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숫자를 곱해보면은 전체의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5% 정도 되는 그 갤럽 기준의 유권자 중에서 정말로 아주 강경한 그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4% 남짓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나머지의 분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전국에 대한 판단이 얼마든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한 20%라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응답만 할 뿐이지 입당하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걸어온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도 탄핵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를 겪을 때까지는 굉장히 그 탄핵으로 인한 반작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결국 2021년에는 탄핵에 찬성했었던 이준석 대표를 당시 영선인데 선출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온 점에 비춰보면은 저는 이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해결될 문제다. 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알겠어요. 대한 어떤 반작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박근혜 탄핵 이후 이준석 대표까지의 기간이 약 3년 맞죠? 그렇죠. 한참 남았네요.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고인돌 휴게소 부근에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 짧은 정체로 이어집니다. 또 앞시간 서평택 분기점에 있던 사고 처리는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은 매송 부근에 사고 나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정체에 빚고 있습니다. 이후 광명역부터도 쭉 속도 내려갑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둔내 터널 안에 버스 사고 나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동둔내 하이패스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풍세 영업소에서 차량 터널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주감 휴게소부터도 5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사이 이동량이 많습니다. 또 시내 안쪽으로는 반포대로가 혼잡한데요.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집회로 인해 3개 차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 전반부의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나 당대표 의원직 걸 거에 당신들 뭐 걸 건데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의원들 그것도 엄청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조폭식 공갈 협박한다 당대표가 도박판의 타짜 승부라는 이제 이 반응도 나오고라고 해서 야, 이게 되게 격화되고 있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워딩들 네. 같은 거 좀 꼽아봤습니다. 폭합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폭합한 김용. 송영훈 변호사 함재 한마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이번 주에 한 예. 말입니다. 예. 어제 SNS에서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고성국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도 걸자. 그리고 전두환 사진도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씨를 뭐 특별당원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말한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었는가 하면 고성국 씨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명이 지금 진정을 해서 서울시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착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같은 분은 이건 징계 대상이 아니고 토론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토론의 대상이면 김정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왜 제명이 탈당 권고가 됐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진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계승해야 할 레거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사실 뭐 역대 전직 대통령이 다 공이 전혀 없고 과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중시해야 될 보수 정당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단죄된 분들을 그 사진을 걸어놓고 지향해야 될 사표로 표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전두환 씨나 예.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에 걸자라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기념하고 사표로 삼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김현철 이사장과 같은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좀 시대착오적인 목소리는 당내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분 다 오늘 뭐 그 핫한 한마디도 그렇고 뜬 인물 진 인물도 그렇고 다 국민의힘 쪽에 주목을 하시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해서 문건 파동이 일었습니다. 네. 전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 변호사? 그러니까 이 문건이 그러니까 합의 문건이 있다, 그 만들어졌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에 이제 나왔던 네. 거고요. 내용은 이 합당의 절차 그리고 뭐 최고위 배분 등에 대해서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이제 그 합당의 사례들 정도가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나 뭐 이렇게 있는 방들에서는 이게 뭐 합의 문건이라서 뭐 미락이다 뭐 일부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그런데 아니 합당을 당대표가 제안할 정도인데 실무선에서 어떻게 절차가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 하나가 안 나온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당에서도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기 선에서 왜냐면 완전 실무를 담당하는 게 사무총장이니까요. 합당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면 뭐 당원들이 오면 이걸 어떻게 나누고 당직자는 뭐 어떻게 되고 뭐 당명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엔 정말 어떻게 됐어? 우리가 뭘 챙겨야 돼? 라는 걸 좀 정리한 게 있고 이 정리하는 선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선에서 또 지도부 선에 보고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근데 다만 이게 중간 과정에서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꼬여서 이거는 이제 유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 밝히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 차원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건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문건의 내용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국면에서 잘 봐야 될 것은 결국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논란과 내용에 휩싸인 지 오늘로써 16일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문건을 명분 삼아서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이 세 명의 이른바 친명계 최고위원은 보름 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걸 유지하고 있어요. 네. 또 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인가요?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셨던 분이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부지사 그 후임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정도로 완강하게 합당 반대가 계속될 때는 결국 그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이 반대함으로써 불거진 계파 갈등이고 일종의 예고편이다. 즉 조국 혁신당과 무사히 설령 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칠 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 간의 사생결단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조국 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가 네. 출연해서 제가 그 상식에 기초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질문했거든요. 들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내가 이제 쭉 해볼 테니까. 자,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했는데 두 당이 원래 갖고 있던 자유 경선의 기초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면 조국 혁신당 출신은 거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냥 경선에 기초한 합당은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거나 할 수 있는 인력풀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저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경선에 붙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만한 그런 뭐랄까요, 포션이랄까요, 이런 그 능력이랄까요, 이런 걸 갖고 있는지 좀 의문인 측면이 그러니까 좀 있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경선으로 합당하면 아무도 안 될 거니까 그 조건에서의 합당은 조국혁신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마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럴 그렇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반대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뭐 7%, 10%, 15% 뭐 세 가지 아니라고 치고 최소한인 7%라고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네. 그런데 그냥 합당 안 하고 막상 붙으면 7%를 그쪽에 뺏겨요? 그게 그렇지 아닌데 아니죠. 그게 아닌데 7%를 준다는 거에 민주당이 동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최소한의 지분을 우리가 주면서 전제로 합당하겠다라고 조건을 건다면 네. 저 개인적으로 뭐 그런 논의는 아직 뭐 네. 이루어진 바는 없으니까 당내에서 전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동의가 많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게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당원한테 조국 혁신당과 합당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묻는 건 의미가 없죠. 조건을 붙여야죠. 구체적으로 조국 혁신당한테 몇 퍼센트를 주는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전당원 중에 오케이가 많아요? 아니가 많아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되지만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지금도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겠죠. 같고, 그리고 그런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좀 물음표고. 아니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합당 찬성하십니까? 뭐하러 물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이끌던 당과의 합당을 할 때도 거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하나를 맞아요. 좀 주는 형식으로 네.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전례가 있어서 예. 아마 여러 선례를 좀 참고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공천 몇 퍼센트 보장도 없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만 주는데 그거에 찬성할까요? 그래도 찬성할 여러 요인과 동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 대변인이라 쭉 물어봤다고 치고 송영훈 변호사 그냥 정치평론가적으로 제 논리적인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다 오히려 맞는 얘기죠. 오히려 질문을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일종의 정치적 배임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당 당에 대표는 손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당 대표는 당의 가장 이익이 되게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투표하는 권리당원 수와 조국혁신당에서 당비 낼 필요가 없는데도 당비를 유지해 가면서 주권당원으로 있는 그 당원의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투표한 권리당원의 한 7%에 해당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면에서 합의해 준다면 결국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연임 가도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배임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친명계가 뭐라고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뚜렷하게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떤 모델을 추종하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 모델이에요. 과거에 민주당 계열 정당사에서 이렇게 연임에 성공한 당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명행사 공천으로 과감하게 반대파는 다 쳐내고 당대표 연임을 하고 결국 집권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명계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이 처해 있는 그 내부 모순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쭉 펼친 그 논리적 질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뭐 몇 퍼센트라는 조건이 붙은 합당을 전당원 투표 붙이면 과연 가결되겠느냐. 가결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뭘 믿고 전당원 투표에 물어서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니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당원 투표를 붙일 리가 없겠죠.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그렇게 묻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걸 지금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의원이나 최고위원들이 동의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대단히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1인 1표제가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됐어요. 다시 올려서 기어이 가결시켰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 과정에서 지난번보다 찬성표가 41표 늘어났는데요. 그 투표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뭐 전화 돌렸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집요하게 1인 1표제를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배경이 뭡니까? 본인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대의원 투표에서만 유일하게 6.2%를 졌어요. 그러면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분리할 만한 요소는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없애고 그다음에 최대한 자기 표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합당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적지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뭐 전당원 투표를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해가면서 붙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 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의원에서 졌기 때문에 1인 1투표를 이제 추진한 것처럼 혹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대의원에서 이제 패배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전당대회 후보로서의 정청래라는 이 정치인이 내걸었던 공약이고 이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경험치가 녹아져 있는 전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좀 줄을 서거나 어디 진영에 속했거나 이런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한 20년 넘게.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당원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자기 확신이 상당히 공고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1인 1투표제에 대한 이제 그 시그니처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차했고 간신히 통과됐다기보다 이제 6대4 찬성이 6으로 좀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내에 지금 이제 이 논의가 불거진 지 아까 16일이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조직적으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청래 대표 말에 그래도 좀 함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도 이거 당원이 가라고 하면 가는 길인 거고요. 가지 말고 나중에 가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수기를 더 해봐야 되는 그런 길인 건 분명해 보여요. 네. 처음에 그 의제가 들었을 때 아 전당대회 전에 되겠군,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전에 되겠구나, 뭐 이런 인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었는데 지금 뭐 황명성 최고나 뭐 기타 등등 지도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의견은 너무 서두르다가는 이제 스텝이 꼬일 수 있고 하니 이거는 지방선거 뒤로 일단 미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3월달에 나 이 내 지역 그 지역에선 다 마무리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년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단 수임 기구를 각자 만들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치열하게 좀 논의를 해보자 이 의견도 좀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너무 스케줄에 이걸 쫓겨서 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원들에게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당원 당규상 뭐 당규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는 없습니다만 이 순서상 이제 거쳐야 되는 순서를 거치는 것까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는 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 전에 어려워 보이죠? 저는 합당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걸어온 내용의 기간이 16일이라면 앞으로의 내용은 저는 1년 6개월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냐 마냐가 아니거든요. 다음 총선 공천권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당대표가 갖느냐.
그렇지 않은 당대표가 갖느냐라고 하는 매우 휘발성이 높은 문제가 본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4년경부터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정 분리가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대통령도 자기의 임기 중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자기 의중과 무관하게만 총선 공천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통령과 여당 간에 역대 있었던 모든 갈등들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당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사가 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도저히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합당이 되면 2라운드로 뭐가 있냐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걸 지나가면 3라운드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생결단 전당대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저는 친명계 쪽에서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민주당의 격변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화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4라운드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시간이 16일이지만 네. 앞으로 1년 6개월간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나저나 합당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앙위원회에서도 결국은 한 번 더 안건을 상정한 끝에 52.88%로 가결을 시켰잖아요. 정청래 대표의 그런 목적지향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 원래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 지도부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원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질만한 전당원 투표는 웬만해선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당원 투표의 설문도 아마 정밀하게 설계할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혁신당과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전당원 투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합의 내용도 없는 전당원 투표는 지금 합당 논의에 반대하는 쪽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정말 큰 틀에서 찬반만 묻는다면 이거는 이제 찬이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글쎄요. 매우 농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단히 많은 문제 제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대안 제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라면.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보다는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일부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이제 일각 시각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본류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민주당 본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민석 총리는 원래 민주당 본류 세력인데 혼자 저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다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본류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권력은 이재명, 김민석이 쥐고 있지만 당의 주도권은 민주당 본류가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뭐 바로 그런 배경에서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막 합당 찬성하는 게 바로 그런 민주당 본류, 노무현 문재인 라인 그리고 마침 또 조국 대표는 바로 문재인 라인의 핵심이고 바로 그들의 어떤 대표 주자를 일단 정청래를 세워놓은 거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합당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 본류 세력의 네. 현 이재명, 김민석 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 예. 도전이라기보다는 당권 수호를 통해 도전하는 거죠. 네. 그 시각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의 어떤 전망들도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제가 참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여기 한 중심에는 그럼 주류의 목소리를 선도하고 그거를 이제 더 획득하기 위한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친노라는 명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를테면 이제 언제적 친노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친노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이라면 아마 제가 유시민 작가가 촉발시킨 논의라는 본류지류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전후 맥락을 봤을 땐 나는 지류에 몸을 실었고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더 이제 성장하지 못했는데 조국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진 않기를 바란다. 그렇죠. 라고 해서 이게 마치 그럼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 민주당으로 들어가란 소리냐라고까지 이제 해석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 민주당에 온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분류가 되고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은 제가 느끼기엔 대단히 공고한 친명이라고 해야 되지 이게 계파가 분파돼 있거나 이런 인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했을 때 뭐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어 이런 적자 이런 이제 투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유의미한 왜냐하면 제가 열린우리당 이럴 때부터 항상 노선으로 이 막 민주당 계열이 이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지금처럼 솔직히 말하면 질서 있는 이런 진보 진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래요. 예, 저로서는 그런데 질서 있어 보이는데 그 내부에는 이런 제가 아까 분석한 식의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유시민 유의미하게 작가는 크지는 그 한동안 국민 참여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랬었죠. 밖으로 돌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 상당히 해묵은 구조적인 갈등의 골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네. 거죠. 앞서 본류지류 말씀하셨는데 앞서 장 대변인께서 언제적 친노냐라고 하시지만 그런 그 과거의 인식에 기반한 정신적 동료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하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이사장까지 나름의 그 노무현 정부 시절 형성된 인적 질서에 기반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질서의 외곽에 있거나 바깥에 있다고 평가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는 그 그룹 안에 들어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고립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여권의 휘발성 있는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문건 하나나 합당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여권의 매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까 그런 그 정치권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이런 식의 경쟁 구도는 매우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으로서의 본류 세력과 외부에서 영입된 다양한 세력의 어떤 연합체와의 경쟁을 통해 몸집이 2배로 크는 거거든요. 이런 경쟁은 100번 해야죠. 계속 해나가야죠. 서로 엎치락뒤치락 해도 좀 괜찮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거야말로 건강한 당내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정책이나 노선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잖아요. 사람 간의 친연성에 기반한 계파가 저는 건전한 경쟁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선에서도 일종의 좀 더 강한 개혁성과 중도 실용주의 있죠. 예. 이런 게 또 좀 약간 깔려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다른 건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발전해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 뭐 그런 분석까지 저는 좀 감히 드리고요. 마무리 짓죠.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혜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2026년 설날 기획 K푸드 지구촌의 식탁을 점령하다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14일에는 일부 시간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접 출연해서 K푸드 수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 잠깐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